과거에는 대체로는 코스피가 아주 좋을 때는 외국인 자금이 같이 들어올 때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외국인 자금이 언제쯤 들어올지,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와도 개인들의 매수만으로도 이 상승 탄력이 3,200을 뚫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이제 그 과거의 시장 흐름과는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잘하냐? 그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결국 지수 올라오면 그럼 뭐 개인들이 돈 넣으니까 펀드에 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 큰 차이는 없는 거고요. 국내 자금으로 3,200을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진짜 궤적이 좀 이번에는 진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거대한 세력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신기해요. 3,200이면 뜨거울 줄 알았어요. 장대항공 3개 빡 그려주면 앞불사 이러면서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외부로 나갔던 자금들,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또 서학 개미들도 그렇고 네. 특별히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는 그렇죠. 3,200까지 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상법 개정 되면은 집 나갔던 토끼 들어온다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적어도 한 20조 이상 들어온다. 빠져나간 돈이 뭐 무려 38조니 30조 이상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네.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외국인들은 한국이 정말 구체적인 그 밸류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전히 믿음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채권 시장도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외국에 투자할 거리가 없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이 너무 좋아요. 돈 뺄 일이 미국 시장에서는 별로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거는 또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 지난 뭐 1, 2년간 그 외국으로 빠져나간 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 141조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사상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한국이 최근에 뭐 그 주요 국가 중에서 30% 이상 상승하면서 가장 높이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작년 초부터 계산을 해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웬만해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굳이 뭐 한국 시장 올라서 알겠는데 뭐 거버넌스도 아직 뭐 별론 것 같고 뭐 사기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세상에 내가 굳이 가냐 여기서 대접받고 지내지 나는 좋은 호텔을 묵을랜다 거기 싸구려 호텔을 뭐 지금 리모델링 한다는데 리모델링 하고 움직이면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들어오지 않는 거고요. 네. 결국은 그 자금이 움직이는 건 수익률을 확인해야 돼. 저는 확인하고 나서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수익률을 확인하느냐 확연하게 차이가 벌어졌을 때 즉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해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이 되면 그때면 이거 뭐 좀 이상하네 하면서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이진 않습니다만 학술적이지도 않고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현재 느낌 좀 말씀드리면 네.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3,200 같잖아요. 네. 우리나라 역사적 고점은 3,300,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쯤이면 뜨거워야 되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 3,100에서 3,300 구간에는 점심을 제대로 먹으러 갈 시간도 없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예. 그리고 막 손님들이 쇄도에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 정도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차분합니다. 예. 왜 이렇게 차분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 한국 시장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게 그때는 그 코로나 때 이후 1,400까지 떨어진 게 2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사실상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 100% 이상 난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매우 컸죠. 지금은 한 700포인트, 800포인트 거의 바닥에서는 이제 거의 900포인트대가 올랐군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2,200에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감적 느낌이 뭐냐면 코로나 때 3,200은 100% 수익률의 3,200이었고 지금은 그저 한 40% 30%대의 그 수익이에요. 그래서 조금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수로 환산을 해본다면 그러면 최저 바닥이었던 2,200대의 2배 수준인 한 뭐 4,000 정도가 넘어지면 아마 지난번 3,200, 3,300의 열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 전에는 그 정도의 열기는 느끼기 좀 어렵다. 결국은 한국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 그때 사람들이 우르르 레밍 때처럼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희도 신기해요. 3,200이면 뜨거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냉랭한 시장까지는 아닙니다만 문의도 있고 과거보다 문의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그
이쪽에 돈을 넣겠다고 하시는 의지를 표명하신 분도 많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쉴 새 없이 자금이 들어온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근데 지금 증시 예수금은 얼마인가요? 예수금은 상당히 쌓여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때는 워낙에 급락했다가 V자 반등을 하니까 네. 서둘러서 막 따라서 들어오느라 바빴다면 이번에는 V자 반등이 아니라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약간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수 자금은 있는데 네, 맞아요. 언제 빠져 이러는데 크게 빠지는 것 같지도 않으니 네. 못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언제 앞불사 이런 게 나오냐면 차트가 잘잘잘 오르면 못 사요. 그래서 장대양봉 3개 빡 그려주면 앞불사 이러면서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양봉이 오히려 세게 생겨야 네네네. 뒤늦게 산다. 그렇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다가 급상승이 나면 그때 이제 본격적 후회를 합니다. 포모가 그때 등장하고 그건 모든 자산이 다 똑같아요. 그거는 네. 뭐 주식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이나 뭐 금이나 무슨 비트코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렬하게 오를 때 사람들이 열렬하게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예탁금도 굉장히 많아졌고 모든 것들이 많아졌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캐시 트래쉬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완전 현금이 이게 뭐야? 현금 가치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 뭐냐면 채권 시장이에요. 채권 30년물 금리가 미국에서 다시 한번 5%대까지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이게 통화 가치가 장담이 안 되니까 금리를 보전받고 싶은 채권 투자자들의 생각이 담겨진 단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정 확대하겠다고 해가지고 채권 시장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0년물 일본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 찍었다. 오늘은 뭐 아주 급락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건데 와 어떻게 여기까지 빠지지? 근데 이제 내용을 따져보면 다 뭐냐면 지금도 경제 상황이 별론데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재정을 더 풀겠다는 거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참여연 선거를 하는데 이번에 집권 자민당이 좀 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그 야당이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세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오빠 법안이 이번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OBBBA 오빠. 네. 이게 사실상 엄청난 감세 법안이고 10년간 3조에서 5조 달러의 그 미국의 그 재정 수지를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그 국가 부채를 더 늘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아주 좌불안석인 거예요. 네, 그래서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건 뭐 한국은 그럼 안 떨어졌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돈도 엄청나게 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대비 수치를 따지실 때 그 절대값 즉 총 뭐 예를 들어 예수금이 예전에는 뭐 65조가 고점이었는데 이미 벌써 62조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그다음 거래 대금이 이미 고점을 왔어. 이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통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안 되고 뭐 비율적으로 다른 것과 절대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총 그 시가총액이라든가 총 그 거래 대금 대비 그 예를 들어 예수금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비율 대비로 좀 따져야 조금 더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선명성 있는 지표를 우리가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꼭 인식을 하셔야 될 게 지금 뭐 달러 값도 금값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모든 순자산 자산 가격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운데 열심히 일해서 근로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게 근로를 값어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요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 지금 그 원래 질문이 외국으로 나간 한국 사람들의 자금이 언제 한국으로 들어올까였는데 오늘 그래도 개인은 4천억 원대 코스피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은 장중에 내내 팔다가 마지막에 약간 좀 산 거라서 약간 순매수지만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한국인들끼리만 사서 오를 때도 물론 있었고 대체로는 코스피가 아주 좋을 때는 외국인 자금이 같이 들어올 때였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자금이 언제쯤 들어올지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와도 개인들의 매수만으로도 이 상승 탄력이 좀 3,200을 뚫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이제 그 과거의 시장 흐름과는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자금이 ETF 기준으로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어요. 조금 많이 들어오다 요즘 다시 또 줄고 있는데 네. 아마 외국인이라고 뭐 신도 아니고 제가 이제 만나보면 그 뭐 예를 들어 뭐 그 뭐 표현된 강남 부자분들 만나면 뭐 재테크 엄청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도 사실 제가 만나서 대화해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좀 죄송합니다. 좀 위험한 말인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네. 뭐 다 똑같아요. 뭐 크게 다른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잘하냐? 그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결국 지수 올라오면 그럼 뭐 개인들이 돈 넣으니까 펀드에 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 큰 차이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럼 국내 자금으로 3,200을 갈 수 있느냐? 아 이거는 진짜 궤적이 좀 이번에는 진짜 다른 거예요.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과정인데 제가 30년 가까이 이쪽에서 일하면서 부동산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막고 주식을 하라고 얘기한 걸 들어본 기억이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거대한 세력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득권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자산을 일구었고요. 부동산으로 자산을 일구기 쉽게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여전히 소득세가 가장 높습니다. 저 오죽하면은 개인 소득세가 법인세를 초과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자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거니까 연봉을 한 10억 받는다고 칠게요. 10억 받는 사람들이 자산을 얼마나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그다지 그 레버리지를 안 쓰고서 부동산을 안 일으켰으면 그다지 자산 규모 쌓기 굉장히 힘들어요.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시네요. 10억을 버는데도 자산을 구축하기 어렵다.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금검하고 절약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모으죠. 근데 연봉 10억 받는 사람 중에 금검 절약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5억 그 세금 떼주고요. 금검 절약 못하죠. 애들 어디 뭐 영어 학교 보내죠. 뭐 어디 학교 보내죠. 이러면 교육비 감당 안 돼요. 유학 같은 거 보내죠. 왜냐하면 자기가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산 사이즈가 한도 없이 차이 나요.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한국에서는 자산이 많은 사람하고 해서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자산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산 관련된 소금, 부동산 세금 한국 그 평균이 0.2%가 보유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낮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은 부동산을 해야 자산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놨고 저는 거칠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뭐 저기 그 기득권들이 다 만들어 놓은 세상이네. 세상 그림이네. 그래서 제가 잡혀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뭐 기재부 분들 재산 형성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까주시고요. 그다음 국회의원들 재산 어떻게 있는지 한번 까주세요. 그럼 제 말이 맞나 틀린지 바로 아실 거예요. 저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기재부 국회의원들 저기 그 받는 월급 중에 한 5%는 한국 ETF 좀 사주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다니는데 어찌되었건 그 압도적으로 부동산에 유리한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뒤집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거대한 기득권의 장벽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본인이 뭐 기득권이 아니고 자산이 최소한 뭐 한 50억 이상, 100억 이상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그 부동산 중심의 그 자본 흐름을 그 기업 시장으로 좀 넘기겠다고 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지지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한테 좋으니까. 본인한테 좋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비하면 피라미예요. 피라미. 자,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부동산의 정책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보금자리론 매년 50조 이상 정책 자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세자금 대출해서 우리나라 전세자금이 한 1,000조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사적 계약을 국가가 보증까지 써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부동산의 부스팅을 엄청나게 해줬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따져보면 주식시장은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의 한 10분의 1만 넣어줘도 좀 난리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의 흐름하고는 좀 달라요. 그동안의 궤적은 아무리 애를 써도 국내 자금은 주식시장에 들어올 턱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건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하지 부동산 잘 안 하고 부동산 하는 사람이 부동산 하지 주식 잘 안 하는데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은 잘 가요. 근데 부동산에서 주식 온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법 중에서 그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상법 개정 이후에 연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굉장히 큰 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예요. 네. 이거 진짜 큰 건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배당소득이 없다고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49.5% 세금을 내니까 배당을 줄 뭐랄까 그 유인이 없었습니다. 유인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한 27%로 분리과세가 되면 대주주들이 배당으로 먹고 살 일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른 데서 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을 내요. 근데 뭐 자기 회사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27%만 세금을 내? 그럼 이건 문제가 달라지죠. 그리고 이거는 상속 관련해서도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상속세를 내고 지분을 띄워줘요. 그러고 나서 27% 세금을 뗀 돈을 합법적으로 배당을 해준다. 그럼 그 돈으로 주식 사면 되잖아요. 27%의 상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 상속도 해보고 싶고 증여도 해보고 싶고 이런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달콤한 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배당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크게 배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배당이 늘어나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파트 건물의 IRR이라고 표현하는 내부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어요. 한국은 2% 3%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갖고 있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정도 수준의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돼가지고 그런 자산가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6%의 배당을 받네. 근데 세금으로 한 27%만 떼고 나면 나머지는 나한테 다 떨어지네. 그럼 과연 지금처럼 압도적인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시행한다고 당장 되는 거 아니고 몇 년의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거대한 자금 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촉매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엉덩이 잘 붙이고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국내장의 자금만으로 3,200포인트 갈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과 여기에 더해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까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이시네요. 3,200 얘기할 때가 아니죠. 네, 그렇게 된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3,000 말고 우리 앞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봅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더 나간 얘기긴 한데요.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이제 대주주나 또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최근 주요 기업들의 배당률이 매우 올라갔어요. 그럼 배당을 주면 배당소득세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겠죠. 지금보다 배당이 2배 이상 늘면 네. 배당소득세 총액이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겠죠. 그럼요. 예,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배당소득세는 대주주한테 유인이 되나 안 되나 따져보면 유인이 됩니다.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돼요. 1% 주던 회사가 2%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1% 주던 회사 3, 4%까지는 줄 수 있죠. 뭐 지금 5% 주던 회사가 10% 주기는 힘들어도 아주 적게 주던, 그러니까 주요 핵심 기업 외에는 지금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한 1%대밖에 안 돼요. 많이 주는 회사들 빼고, 금융회사들 빼고, 주요한 회사들 빼고 하면, 그러면 이게 2배가 아니라 더 크게도 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수 차원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더 늘 거예요. 배당 관련 소득세는.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꼭 오지 않더라도 네.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한 분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네. 부동산에서만 오면 부동산에서 오는 건 힘들어요. 사실은 안 올 거고 네. 대기 자금만 일부 와도 대단한 겁니다. 네. 대기 자금, 부동산 자금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올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동산 자금의 머니 부분은 한 2년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5천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거 있죠. 그야말로 포모. 나 부동산 갖고 있어서 바보 됐어. 제자리인데 쟤네들 2배 먹었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부동산 그 6월달에 서울 부동산 난리 난 것처럼 사람들이 뛰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그때가 되면 조심하십시오. 그때는 절대 뛰어들 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빠져나올 때니까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있으면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자금들이 움직이는 거는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내가 소외됐다. 저쪽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금이라도 저쪽으로 옮겨서 그래야 나의 지금 못 얻었던 수익을 커버리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사람들이 움직일 거고요. 외국인들도 결국은 한국 주식시장이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간의 수익률 격차가 한 두어 배 이상 벌어지는 순간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머니무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뭐 2배 수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미국 주식 그 대형 미국 주식 한 재작년부터 갖고 있으신 분들 수익률 아직까지도 더 괜찮을걸요. 그리고 또 지금은 한국 주식시장 3,200은 금융주 때문에 3,100, 3,200 왔지 넓게 퍼지질 않았어요. 대표적인 한국의 제일 큰 섹터인 반도체는 하이닉스하고 그 밑단의 몇 회사 외에는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200 왔어도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요즘 그래서 표정 관리한다고 조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되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박도기님. 오늘 국내 증시가 그래도 좀 버텼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1.26%나 급등을 네. 하면서 64,500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이렇게 좀 기염을 토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가장 크게 보는 게 엔비디아가 네. 중국에 다시 H20 저사형 AI 칩을 수출하게 된 거, 요거로 보십니까? 그럼요. 그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그 엔비디아 때문이 아니고 AMD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AMD 4% 올랐어요. 네. AMD에는 납품하거든요. 엔비디아한테 못해도 삼성이. 그러니까는 못난이 두 형제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H20을 팔면 AMD 칩 못 팔겠습니까? 팔죠. 그러면 AMD 칩을 팔면 삼성도 같이 껴서 HBM 팔 수 있죠. 그래서 그 건이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제가 좀 엉뚱하니까 오늘 그 아침 뉴스를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가장 재밌는 CPI 뭐 그다음에 채권 시장의 요동침 뭐 이런 거 오늘 이슈가 정말 많았던 날인데 그거보다 제일 재밌었던 게 H20 판매를 승인해 주면서 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이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뭐냐면 H20 칩의 대중국 판매 재개는 히토류 자석 계약과 연계된 조치였다. 그 지난번에 막 엄청 싸우다가 네.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죠? 그 어느 나라 유럽인가 어느 나라에서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합의를 잘했잖아요. 놀랍잖아요. 근데 합의를 하긴 했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상태는 변한 건 없는데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히토류를 다시 주겠다. 중국이 미국한테 주겠다.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저기서 끝이 아닐 텐데 뭐가 아니 중국이 바보도 아니고 저건 뭔가 내부적으로 뭐가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오늘 밝혀진 거죠. 네. 예. 그래서 히토류를 받게 되면서 H20을 준 건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점이 드러납니다. 요 대목이 저는 오늘 하루에서 가장 그 재미났던 경제 관련해서 가장 재미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첫 번째 중국이 미국의 혈도 하나를 잡고 있구나. 혈도 하나를 딱 잡고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은 혈도 잡은 거를 풀으려고 그 H20 그 저기 AI 칩을 안 팔았구나. 결국은 이거 맞교환하기 위한 그 수단이었구나. 그 전에 판매 정지를 시킨 것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계 최정상 두 국가가 AI에 목숨을 걸었구나. 그리고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양 국가 모두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건 여기서 이제 유추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AI가 계속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고 시가총액 압도적 1위가 되고 이제 애플은 저 멀리 뒤에 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의 AI 투자가 꽤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소브린 AI가 선진국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고요. 향후에 그러면 대전쟁은 AI 쪽 그리고 AI와 연계된 뭐 로봇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대회전이 한번 어떤 문면사적 대회전 그러니까 제국들의 싸움이 시작이 되겠구나 이런 걸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옛날에 그 중국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네가 미국의 혈자리를 잡고 숨못 쉬게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됐구나. 예,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읽어지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히토류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되게 웃기는 건데 히토류를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전투기예요. 전투기에 수십 킬로그램씩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석 관련 히토류들이.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없이 자국의 전투기나 그 방위산업 제품을 제대로 못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적국인데 너무너무 웃기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미국 여기서 또 하나 읽을 수 있는 대목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는 게 이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 잘 안 끝나겠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건 또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지금 뭐 타국에 대해서는 다 관세 얘기했는데 중국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한국도 나왔고 일본도 나왔고 수많은 국가들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은 CPI 분석을 해보면 내부단에 보면 뭐 장난감이라든가 뭐 이런 그 공산품 가격이 다 올라가고 CPI가 2.9% 막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미국이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은 온다. 네. 뭐 압도적인 뭐 5%짜리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 아니지만 3% 내외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오는 게 맞구나. 아무래도 한 3%대 초반, 많게는 3% 중반까지도 중국의 관세를 세게 때릴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러면 금리는 안 떨어지겠구나. 자, 금리가 안 떨어지면 미국 주식시장이 부담을 느끼겠구나. 이 연쇄적인 상황들을 오늘 다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저는 그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러면 아주 너무 재미난 포인트고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AI 쪽은 저는 여전히 좋게 보는데 네. 최근에 조금 많이 했거든요. 왜 많이 했냐면 러셀 2000 지수가 잘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중소기업들은 아주 그 금리에 취약한 한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 금리를 보고도 이렇게 계속 올라 그래 조금 많이 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오늘 한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AI라는 것과 일반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옵니다. 지금 미국을 지난 한 2년간 움직인 것은 AI가 너무 명확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AI는 살아있다. 네. 이건 너무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마치 삼국지처럼 AI 대전 중이다. 네. 요거는 확실하다라고 해주셨는데 미국 시장을 AI와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제 채권 금리에 민감하게 봐라라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럼 금리가 지금부터 좀 많이 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들이 연준 인사들이니까 연준 분들의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는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앞서 잠깐 얘기한 대로 중국의 관세를 생각보다 좀 많이 때렸을 때 중국 공산품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그게 뭐 한 3.5% 이상의 인플레이션 유발시킨다? 저 금리 인하 못 할 것 같아요. 2번은 못 해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왜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갔느냐? 그거를 금리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그 연준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해서 상원의 승인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즉 트럼프가 원하는 인사를 연준 의장으로 당선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뭐냐면 그래 조금 있으면 임기 파월 끝나고 그 고지식한 파월이 끝나고 나면 금리 내려가겠네 하고 호쾌하게 부른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3.5% 3.7% 찍혔다. 금리 어떻게 내립니까? 의장은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투표권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돼요 이럴 거라고. 물론 의장이 설득하겠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설득은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동안의 사상 최고치 랠리는 물론 AI가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 뒷단의 또 다른 이슈는 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거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금리가 튄다? 우리가 그러면 또 상기를 해야죠. 금리가 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나? 22년도. 물론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금리가 올라? 이러면 당연히
주가 오른 거는 한번 크게 조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요걸 여쭤볼게요. 네. 사실 지금 그 각도기님 말씀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가 계속 높게 가져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네.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미 엔비디아 H20, H20 칩도 중국에 판매하고 네. 히토르도 이거 협상 카드로 남겨놨다. 서로 주고받고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관세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을 시장이 보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네.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연준 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관세는 10에서 20% 정도로 정리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중국도 관세가 지금 30% 이상 되는 것보다 상당히 낮춰야 되잖아. 뭐 펜타닐 얘기를 하면서 얘네가 펜타닐 협조하기로 했어 하면서 낮춰주는 건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미국 국민들을 설득해야 돼요. 트럼프가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중국이 주적이야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효과적인 게 아마 결국 펜타닐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펜타닐 전적으로 동의해주기로 했어. 그래서 펜타닐 관세를 없애고 이러면 한 20% 정도로 끝나. 뭐 이러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자극 안 될 거고 만에 하나 20%도 아니고 10몇 프로 정도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없어요. 금리 더 내려가요. 그러면 미국 시장 한 차례 더 올라가죠. 왜냐하면 그 뭐 수출 기업들이 한 10%는 이게 버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기업들도 버퍼가 있어요. 마진율이 있기 때문에 한 10에서 한 15%는 다 받아낼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 정도가 아니고 20% 이상 30% 이러면 이건 분명히 인플레이션 자금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열려 있는 미래니까 그거는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과연 얘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협상을 마무리할 건가. 근데 여전히 지금 봐도 미국 시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뻥카를 치고 있구나. 이거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지. 뻥카를 치고 있는. 지금 저렇게 20, 30%라고 해도 결국 내려가겠구나. 뭔가 하나 더 얻고 내려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대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도 이제 8, 9, 10월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러면 미국 주식의 상승률보다는 한국 주식의 상승률이 월등히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쯤 되면 네. 외국인 자본과 또 미국으로 떠났던 자본까지 들어오면서 국내 네. 증시는 한 번 더 쿼텀 점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큰 그림을 그리고 이해를 해봐도 좋을까요, 감독님? 저보러 예언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분 좋은 상상인데요.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네. 그 조건값이 마련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조건값이 마련되면.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의 지금 저는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계속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소식이 잘 안 접해지는데 확신이 대단하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대목이 뭐냐면 부동산 대책 아무리 내봐라 물꼬를 열어줬는데 부동산 가격이 잡히나 절대 안 잡힌다. 이게 이제 저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물꼬를 잡았네. 핵을 찔렀네. 아주 그 뭐랄까 초점 원점 타격을 정확히 했네. 이거는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믿음은 여전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건 생각보다 쉽게 돌지 않습니다. 한국마음 돌듯이 느리게 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